그런가? 그럼 그걸로 수능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는 여기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큰 파괴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수능으로 따지면. 그 다음 국제행위주체 안 중요합니까? 국제행위주체는 예를 들면 국제연합이 어떤 기구인지를 꺼낼 때 좀 깔고 시작하는 개념이거든요. 초국가적 행위체로서 국제연합이 있죠. 그 안에 국제기구죠. 그럼 국제기구를 나누는 기준은 예를 들어 회원 자격에 따라서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 간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정부 간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인 범위에 따라서 그렇죠. 세계적 기구가 있고 지역적 기구가 있죠. 국제연합은 세계적 기구입니다. 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면 포괄적 기구와 제한적 기구가 있는데 이 국제연합은 포괄적 기구입니다. 그냥 딱 적어보면 정부 간 기구, 세계적 기구, 포괄적 기구, 정세포 이렇게 뭐 굳이 뭐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유럽연합과 차이가 있죠. 유럽연합은 정부 간 기구와 포괄적 기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긴 지역적 기구니까 유럽연합은. 그래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뭐 국제 문제랑 외교에 관련된 거, 외교도 그냥 짤막하게 외교는 국제정치사랑 엮어서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국제정치 관점에 공부할 때요. 현실주의랑 자유주의 배웠잖아요.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냐? 아직도 이 쓰임새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요. 그전에도 그렇게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안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딱 벗어요. 선생님 다시 쓰세요. 그게 아니고 이제 안경을 딱 벗으면 몰라요. 이게 눈이 되게 안 좋으면 세상이 이제 뿌옇게 보이거나 초점이 되게 안 맞게 보이겠죠. 안경을 이제 씁니다. 그럼 이제 또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안경에 예를 들어서 색을 입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색안경을 끼고 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색안경을 끼고 보면 만약에 여기다가 파란색 필름을 붙였다. 그럼 다 파란색으로 보여 그냥 다. 그러다가 빨간색 필름 붙인 걸 딱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기본적으로 갈등, 대립 이런 장애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뭐 아니면 협력, 공존 이런 장으로 보이는가? 이거는 여러분 학교의 한 반 이걸 가만히 딱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 반은 이 경쟁과 갈등의 이 장인가? 그런 무대인가? 딱 아니면 우리 반은 상호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이런 모습인가? 그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저렇게 보일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논리전개할 때 뭐 다 적진 않겠습니다만 논리전개할 때 현실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고 그런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도 이기적이라고 하면 이게 최우선이죠. 자국의 이익 중심. 이걸 배타적이고 최우선적으로 따지게 된다.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요. 자유주의는요. 자국의 이익이 다소 포기된다 하더라도 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좀 노력을 더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거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이 좀 다소 감소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이쪽에 현실주의는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힘의 논리로 설명했던 거구나. 힘의 논리.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가 자국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 이익이 서로 충돌한다 라고 할 때 뭘 우선시한다고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처음에는 세계 환경 유지에 환경 보호의 가치에 동의를 했었는데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자기 나라에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협약에서 탈퇴해버리거나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설명할 때는 현실주의적 설명이 더 낫죠. 이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뒤에 있는 개념과 묶어서 설명하면 힘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이게 있었어요. 유엔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상임이사국들이 있죠. 총 몇 개?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은 15개인데 그 중에서 상임이사국이 5개 국가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 나라들이 한 나라만 거부를 해도 의결이 안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나라가 거부하고 나머지 14국가가 찬성해도 그냥 그건 부결되는 거예요. 상임이사국이 갖는 실질적 거부권 이런 거죠. 선생님 저 이거 기억나요? 그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냉전기에 미국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 있잖아요. 이쪽은 그 당시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이었는데 자유냐 공산이냐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체제 경쟁을 했었단 말이죠. 이념 간의 대립이라고 합니다. 동서 간의 갈등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쪽은 또 이쪽대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런 군사적인 협력체를 만들어서 서로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어떻게 설명했냐, 이거 군사동맹이죠. 그럼으로써 세력을 균형시키려는,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뒷강에 가면 다음 강에서 대단원 문제풀이 하지 않겠습니까? 대단원 종합문제풀이 할 때도 이 말이 또 나옵니다. 군사동맹, 뭐 세력 균형 전략이라는 말이. 그럼 이쪽은요, 뭘 중시하냐? 국제법, 서로 합의한 내용, 그 다음에 국제기구. 이미 국제기구, 특히나 유엔을 생각하시면 유엔이 왜 존재하는 거죠? 1945년에 만들어지고 세계 평화 유지와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만들어진 이 국제연합.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세계 평화 유지, 국가 간의 협력을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다 해서 이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1945년에 창설된 이유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부터 찾아나가는 이 논점. 그러면서 이 국제기구가 뭔가 결의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잠깐만 우리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한테 좀 손해인데 하더라도, 그래, 다 손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원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다. 그렇지, 정의를 위해서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치법을 다 배우고 이제 완강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의라는 말이 딱 들리는 순간 뭐 그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테지만 뭔가 더 이게 심장이 더 뛰면서 보편적 정의? 보편적 정의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보편적 원리, 보편적 규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의 이런 게 있고요. 뭐 인간 존중 이런 게 있고요. 자유와 평등 뭐 등등이 있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에 따라서 이런 거죠. 자국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세계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전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그런가? 그래. 우리나라가 너무 자국의 이익만 내세우려고 했어. 쏘리. 미안해. 좀 자제할게. 이런 모습들. 이거 전부 다 자유주의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UN 총회 얘기가 나오고요. UN 총회에서는 1국 1표죠. 한 나라한테 한 표를 주고 한 표의 가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표결 방식과 이쪽에 있는 상임이사국, 실질적 거부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쪽이 나오면 자유주의, 저쪽이 나오면 현실주의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엔에 평화유지 기능 자체가 있죠. 평화유지 기능.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해보죠. 예를 들어 국제사법재판소가 뭔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배웠죠, 우리?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때 보면 뭐 경제적 조치도 있고 군사적 제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뭐 혹은 전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국가의 도발, 그 도발을 전 세계의 이름으로, 즉 유엔의 이름으로 그걸 제지하려고 할 때, 혹은 전쟁을 억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누르려고 할 때, 그때 무력으로서 연합군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 연합군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유엔 그 평화유지군은요, 항상 운영되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하게 되면 각 국가들, 회원국들이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연합군을 이렇게 조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연합군의 힘이
분명 이제 평화 유지를 위해 이제 선한 측면에서 쓰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바로 평화 유지 기능으로서 자유주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집단 안보 전략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단 안보 전략. 어떻게 공부하는 거지? 그렇죠. 얘랑 얘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문제를 풀면 다 풀릴 거고요. 자, 테스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입장에서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간주한다. 홉스식 자연 상태로 간주한다. A예요, B예요? 그렇죠. 그건 A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현실주의. 이쪽은요. 인간은 이성적이다. 즉 평화를 지향한다. 그런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도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계몽사상에 근거한 것이 바로 이쪽 자유주의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두 번째 정리해 드릴 건 중요한 그 순서대로 하고 있진 않지만 국제정치 관점 정리했으니까 원래 가장 중요했던 국제법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긴 3번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나머지도 다음 강의에서 다 할 겁니다. 이제 국제법이면 국제법은 이제는 우리가 국제기구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냐. 정말 여러분이 이제 수능까지 생각한다면 국제법이랑 6번의 국제연합을 묶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 중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팍 정리하는 건데 일단 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은가 라면 이 국제법은요 이렇게 했잖아요. 국제 분쟁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칙이자 뭐 다른 말로 기준이자 다른 말로 준거 뭐 근거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국제 분쟁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자, 보세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야 꼬리를 계속 물지 않겠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시 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왔다가 하면서 개념 자체가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 여러분 국제연합이